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얘기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모두 소중한 일입니다. 방송에 오셔서 얘기해주세요. 저희 잡수다에서는 잡수다 팟캐스트 방송에 사용할 로고송을 만들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저희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기왕이면 잡수다에 출연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연이 좀 있죠. 오늘 마이크가 고장났어. 스피커야. 제작비를 아끼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해. 제가 아이튠즈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개인들이 하는 방송을 다 들어봤는데 우리가 가장 열악하다. 가장 열악하고 돈이죠, 돈. 스튜디오도 없다. 조만한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하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녹음 장비 고장으로 마이크 없이 스피커로 녹음하여 방송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컨텐츠만은 대박입니다. 오, 지저스 크리스마스. 오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척척 박사님이 돌아오셨어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왜 그래 바쁘셨던 거예요?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게 제가 서투르니까 일하느라고 바쁜 척 하느라고 정말 그동안 제가 없는 방송을 들어봤는데 엉망이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반응 좋았는데 없는 동안. 그러니까 품격만 있어. 품격이 있었어. 품격이 없어야지. 우리 컨텐츠만 있고.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품격이 있어가지고. 품격도 있으니까 방송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드디어 마이너스 품격인 척척 박사님이 돌아오셔가지고. 극한의 마이너스죠. 품격 없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기대됩니다. 자, 저는 잡스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사투리 수다쟁이 안회장이고요. 저는 미남 수다쟁이 척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게스트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하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메일도 좀 오죠? 메일이 부쩍 늘었어요. 네. 무려 한 4통? 5통 이렇게 옵니다. 늘었다. 2통에서. 부쩍 온다. 다시는 더 왔어요. 5통 더 왔어요. 장족의 발전이야.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메일엔 아직 뭐 출연 신청은 없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런 직업을 다뤄달라 이런 내용이죠? 네, 주로 이제 리뷰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쓰레기다. 다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안 좋은 악플들, 우리가 전혀 신경 안 쓰는 악플들. 저희 보고도 모른 척하죠? 저는 뭐 그런 글자는 읽지 않아요. 근데 간혹 올라오긴 하지만 메일로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이런 방면도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동시통역사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창업, 프랜차이즈 이런 다양한 방면 그리고 또 보다 심도 있는 방송을 원한다. 초속파서 너무 나댄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이름도 외웠어 내가. 뭐 그런 분들 가끔 계시는데 뭐 어쨌든 좋은 의견이다 안 좋은 의견이든 다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다 관심이죠. 뭐. 그럼요. 그래서 뭐 리뷰도 감사하고 메일에 각종 뭐 여러 가지 메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출장 방송도 가능합니다. 네, 어디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치킨집 사장님이 불러주신다. 그러면 치킨집 가서 방송합니다. 매상 돌려주시고. 매상은 우리 돈으로 내고 먹습니다. 우리도 돈으로 내고 먹죠. 네. 협찬 없어요 우리. 없어요. 우린 쿨해. 자,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 잡수다 규칙을 척척 박사님 안 계시는데 저 혼자 적용했어요. 뭐라고요? 잡수다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말 사용 그거요? 네. 연장은 연하한테 반말이 가능하다. 네. 두 번째. 곤란한 질문에는 침묵 사용하실 수 있다. 2번까지만. 2번 이상, 예를 들어서 3번째부터 침묵을 사용하시면 게스트가 벌금 10,000원씩. 너무 작다. 우리 10만 원씩 해줘야지. 낙검수 안 따라하기로 했잖아요. 낙검수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낙검수 옛날에 했잖아요. 그랬어요? 네. 캔슬! 취소! 취소! 따라하면 안 되지. 옛날에
각 당 대표 심상정, 유시민 막 이런 사람들 초대했을 때 그때 한 거예요. 아 그랬어요? 네. 묵비권 행사 뭐 몇 대까지 가능. 근데 한 사람은 없죠. 다 했죠 그때. 정치인들은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감안해서 이제 할 말 못할 말 있으니까 이제 침묵. 뭐 어쨌든 내 맘대로니까. 맞아요. 두 번째 룰은 그렇고. 맞아요. 네 맘이에요. 세 번째는 잘 모르면 얘기를 안 할지언정 불안은까지 말자. 그게 우리 모토 아닙니까? 네. 자, 그렇고요. 이번 주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실제로 요청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메일로도 그랬고 댓글로도 그랬고. 이게 아마 자기들 생활에 굉장히 밀접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생활에 밀접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또 가장 또 근접해 있고요. 또 주변에 보면 지금 역사상 게스트 중에 이렇게 처음부터 껴드는 이렇게 처음이야.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똥파리님. 소개가 나간 다음에 나오셔야 되는데. 룰을 몰라서. 껴드는 거 전문은 척척 박사인데. 저를 든다 해! 우리 게스트. 소개도 안 나갔는데. 게스트가 마음이 급한 관계로. 자, 바로 게스트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오늘은, 부동산계의 똥파리. 중개업계 전설. 왕심리를 주름잡던. 그렇죠.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몇 번의 출연 거부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결국에 오실 것을 섭외를 이뤄낸 똥파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똥파리님. 박수 한번 쳐야죠. 감사합니다. 야, 어려운 걸 해주셨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고사고사 하다가 어렵게 왔습니다. 고사고사가 뭐죠? 고사고사가 뭐예요? 안 나오겠다고 좀 찾아서 온 것 같은데요? 안 나오겠다고 제일 늘리다가 맞아요. 정말 몇 번 거부하셨어요. 똥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왕심리 붙이셔야죠. 왕심리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왕심리 똥파리인데 이게 유래된 게 제가 좀 빨빨거리고 잘 다닙니다. 그래서 또 부동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은 부동산 중개업 관련된 프로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언제 처음 시작하셨고 커리어는 얼마나 되셨고? 네, 제가 중개업을 차린 거는 지금 2004년. 지금 처음 이제 거래마천 뉴타운, 그때 한창 뉴타운 붐이 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뉴타운에서 지금 뭐 파생된 것들이 많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거래마천에서 이제 중개업을 처음 차렸어요. 송파 쪽에서 하셨군요. 그래서 잠실 쪽이 또 기반이 되니까 투자자들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쪽에 차리고 있다가 하나를 더 냈어요. 구리에다가. 잘 돼가지고. 잘 됐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는 또 돈도 좀 벌고 그래서, 일단은 구리 쪽에 그냥 동업 형식으로 해서, 분점식으로 해서, 그때 한창 송파가 약간 죽으면서, 구리 뉴타운이 또 뜨는 바람에, 구리 뉴타운 쪽으로. 저희가 뉴타운 재개발 좀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갔고, 그러다가 2009년 정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고 그래서 이사도 또 하고, 그래서 목동으로 와서 지금 현재는 목동에서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대를 산다는 양천구 목동. 뭐 그 부촌은 아니고요. 목동에 산 데는 이럴 때는 좀 부촌이라고 해주셔야 저희도 포인트가 사는데. 부촌 쪽도 취급을 하고요. 네, 일단 목동은 다 부자 겁니다. 아니 부촌. 근데 목동도 신시가지 있는 부천이지만. 그냥 그렇게 하자고요. 좋아요. 목동 부천이죠. 좋고. 그럼 왜 왕십리인 거예요? 그거는. 왜 왕십리 똥파리인 거예요? 왕십리에 살았어요. 예전에? 원래 지금도 왕십리에 살고 있고. 왕십리에 지금 계속 터를 잡고 있고. 부모님 때도 지금 계속 왕십리에 계시고. 누님도 그쪽에서? 누님도 지금 현재 부동산을 했고. 근데 뭐 좀 사연이 있습니다. 누님은 지금 현재 부동산은 하고 계시긴 한데. 왕십리에서는 안 하고 지금 좀 오피스텔이 있는 마포 쪽에 물 좋은 곳으로 그쪽으로 나가셨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질문을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로 나갔는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큰 실수를 했어요. 한 회장님이. 누님은 어떠시냐라고 여쭤보는 순간 또 지인 섭외인 게 탈로 났어. 이번에 좀 우리가 발불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모신 걸로 하려고 그랬더니 뭐 누님 물어보니까 바로 알잖아. 맞네. 숨기려고 지인인 거를. 야, 참 눈치 없는 건 만단이에요. 별로 안 친한데. 그러면 대략 몇 년 하신 거죠?
지금 만 8년. 중개업만 한 8년 정도. 중개업 네, 8년. 했습니다. 우여곡절도 중간중간에 많았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또 뭐 친숙하게 다가설 수도 있지만 또 어려워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법률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잘 아니까 오늘 똥파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니까 덧붙이자면 공력은 중개업 공력은 8년이지만 굉장히 8년 동안 다이나믹한 중개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한 군자리에 앉아서 8년 하신 분이랑은 또 다르다. 네, 들을 얘기가 많다. 엄청 많죠. 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작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이 컨텐츠와 퀄리티를 한 방에 높이는. 네. 우리 컨텐츠는 꼭 있어야 되거든. 네, 우리는 무조건 컨텐츠는 있어야 돼. 컨텐츠는 있어야 돼. 품격이 있을 뻔한데 첫째 박스 아끼는 순간 쓰레기가 돼요. 핫질이 되고 싼티나 연병한 왔어. 그래도 내가 왔어. 컨텐츠는 있잖아요. 컨텐츠는 확실히 컨텐츠만 있으면 되죠. 오늘 그 컨텐츠의 질을 확실히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똥파리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네네.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일단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우리 똥파리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거를 하게 된 계기, 동기, 왜 부동산을 해야만 했나? 이런 거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부동산을 솔직히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제가 학원을 했어요. 네? 어떤 학원? 네, 처음 듣는데? 그래픽 학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창 이제 강남에는 그래픽 학원들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픽 하면서 FR을 다 해주십니다. 네, 근데 거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러다가 IMF 때 잠깐 쉬게 됐어요. 근데 잠깐 쉬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좀 IMF 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누가 주변에 지인이 수지에 분당 옆에 있는 수지에 경매가 급하게 넘어갈 게 있는데 오늘 당장 계약을 하면 가격을 좀 싸게 해주겠다. 그래서 급히 급전을 만들어서 계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매도인분은 200만 원 갖고 가더라고요. 남은 돈. 다 정산하고. 그날 정산을 다 한 거예요. 털고 빚잔치 했네요, 그냥. 계약하는 순간 잔금을 친 거지. 그러면서 다 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거기서. 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잊고 있다가 그 그래픽 학원을 접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 예전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제가 좀 경제적인 관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돈을 벌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괜찮겠다. 솔직히 적은 돈으로 또 크게 벌 수도 있고 또 발품을 잘 팔면 그만큼 더 남들보다 솔직히 월급쟁이에서 몇 년을 하면 얼마 벌고 딱딱 계산기 뚫리면 다 나오잖아요. 뭐 이것저것 이자 따지고 뭐 하면 뻔하죠. 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그거에 번 사람들 주변에 이제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 그런 분들의 또 행태를 보고 성향을 보니까 이거만한 것들이 없겠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차려도 망해도 얼마 괜찮죠. 그렇죠. 초기 투자 비용이 뭐 뻔하니까. 진입도 쉽고 나오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까져도 몇천, 2, 3천, 3, 4천. 저희 할 때는 그 정도 했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좀 추천했네요. 예, 그렇죠. 그죠. 네, 편안한 사람은 돈을 추쳐야 되니까. 난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수지에서 얼마나 버신 거예요? 수지 뭐 집? 아파트? 예, 아파트 8,400에 제가 샀어요. 네. 8,400에 샀는데 한 2억 한 2천에. 팔았어요? 팔았죠. 얼마나 했어요? 근 300%네요. 그게 2004년도 정도에 팔았죠. 사서 4, 5년. 산지 얼마? 사서 한참 있다가? 네, 98년도, 99년도에 샀나요? IMF 그러면 뭐 번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가격이 나오죠. 네. 근데 그게 일반인들로는 어렵지. 그렇죠. 그걸 네, 만약에 평생 일반 셀러리맨이 그걸 했으면 몇 년을 모아야 돼요. 사실 셀러리맨 한 달에 월급 300 받아가지고 300, 400씩 받아가지고 뭐 쓸 거 다 쓰고 생활비도 빠도 돼요. 100만 원씩 저축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그럼요. 실제로 우리 집 많이 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여보 듣고 있나? 듣고 있나? 그렇게 시작하셨고. 네.
우리가 오늘 부동산 중개업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는 꼭 짚고 싶은 게 저거 중개사 자격증, 중개사 시험. 아, 그럼요. 요거 한번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시간이 좀 있었는 관계로 그게 다 들어가요. 괜찮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현황. 이게 공인중개사 그 자격시험 접수하는 사이트에서 발표된 자료거든요. 네. 85년부터 자료가 있어요. 제1회 85년 9월 22일 시행. 그래서 쭉쭉쭉쭉 2011년 10월 23일 제22회 현재까지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네.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찾았어요. 쭉 보다 보니까 1회 때는 사람이 무지 많았다. 처음이라. 예, 엄청 많아요. 2차 기준으로 자격증 시험이 1, 2차 있잖아요. 그죠? 네. 1차가 4과목, 2차가 2과목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약 20만 명. 이야, 그 당시에. 예. 근데 바로 2회에 86년도 2회에 3만 9천 명으로 확 떨어집니다. 이게 이런 게 있었죠. 예전에. 원래 자격증 없이 중개사 하신 분들. 네, 있었어요. 그렇죠. 네. 복덕방, 소위. 그러니까 예전에 자격증 시험이 있기 전에. 네. 부동산 하던 분들이 1회 시험을 다 치신 거죠. 네. 그죠? 싹 몰렸다가 이제 3만 9천 명, 그 다음에 2만 8천 명, 3만 4만, 9만 4만 이런 식으로 쭉쭉 가다가 갑자기 언제 느냐면 13회 때 2002년 와가지고 26만 5천으로 늡니다. 전년도 대비 전년도가 13만이니까 엄청 늘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 옛날을 돌이켜보면 IMF 터지고 난 다음에 경기 활성화 정책이 우르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그때다 요게 2001년, 2002년. 아니죠. 아닌가요? 97년부터 늘어났죠. 그러니까 6회, 7회, 8회, 91년, 93년, 95년이 9만, 4만, 7만 하다가 97년 IMF가 딱 올 때 그때 12만, 13만 갑자기 10만대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IMF 넘어왔다가 또 확 는 거는 이제 2002년이니까 네. 그래서 돌이켜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요때가 아닌가 뭐 그렇게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고요. 그래서 20만대를 유지하다가 이게 또 갑자기 줄어요. 언제 주냐면 2005년도. 네. 2005년도에 또 13만대로 줄어요. 그리고 15만, 14만 이렇게 가는데 쭉쭉쭉쭉 가다가 또 특징이 있는 게 2010년 들어오면서 줄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2011년 되면 8만 6천으로 줍니다. 이것도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바닥을 치니까. 네, 그렇죠. 2010년 넘어가면서 2009년 넘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 또는 정체 이런 걸 반복했으니까 네. 역시 부동산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응시하는 사람이 많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면 사람이 없구나.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잡수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컨텐츠가 이렇게 전문적이 됐나요? 디테일해졌냐고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통계 자료를 우리가 막 만들고, 이거 참고를 하고. 이번부터. 와, 잠깐 울고 와도 돼요? 감동이. 다녀오세요. 사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퀄리티를 고려해 봤을 땐 이런 통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럼요. 네. 하다 보니 어디가.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피곤해졌어, 지금. 급 피곤해 보입니다. 시간됐어요. 급 피곤해졌어요. 좀 쉬다 오세요. 어쨌든 간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안 한다고 약속드리고요. 근데 응시생은 그렇고, 그래서 얼마나 합격하나 또 봤더니, 그때 차이가 있긴 한데요. 대략 보니까, 10% 전후? 네.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맞습니다. 10% 전후 되는 것 같아요. 10명 치면 1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험의 성격이, 이게 한 번 틀려요. 한 번 어렵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조금 쉽게 나오고, 또 어렵게 나오면 쉽게 나오고. 그러니까 한 번씩 맞아요. 그래서 원래 그 15회 보시면 제 15회 추가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사연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네. 요거 데모하고 과천정사 난리 났죠. 네. 네. 근데 문제 출제 이런 거였죠. 합격률이 1%가 안 됐습니다. 네, 맞아요. 고시도 아니고 말이야. 엄청나게 말이 되냐고. 실질적으로 그때 학원 강사가
시험지를 풀어도 제 시간에 다 못 풀었대요. 강사가 풀어도. 네. 그때 딱 네. 수치로만 봐도 합격자가 1,800명밖에 네. 없어요. 그때 2005년도에 2004년도에 이제 15회, 네, 15회가 맞습니다. 그렇네요. 응시자가 24만 명이 육박하는데 근데 1,800명. 응시자는 엄청 많은데 그 정도란 얘기예요. 0.5%죠. 그러니까 여기에 붙은 사람도 봤습니다. 벗기는. 저도 봤어요. 네. 사법고시야. 씨. 네. 상 줘야 돼. 진짜 그 사람은 우등상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게 그래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데모도 하고 네, 사람들 맞아요. 버스 타고 상경해가지고 가천에서 데모하고 그랬거든요. 시끄러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해 6월에 15회 추가 시험이 생깁니다. 그때 시험 엄청 쉬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네. 합격 1,800이었던 사람이 3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네, 합격이 그때 3만 명이에요. 네, 쇠법 없는 사람은 그때 나 시험 안 봐. 그리고 그 다음에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 그때 봤어야 되는데. 땀을 치면서 후회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쇠복이죠. 네. 인생은 쇠복이야. 줄 잘 서야 돼요. 네,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보다 보니까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 1, 2차 다 통과한 사람이 현재 2011년까지 배출된 사람이 30만이 넘어요. 아니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천만 되나요? 뭐 왔다 갔다 하죠. 네. 30만이면 몇 프로야? 한 7% 되지 않나? 6% 되지 않나? 안 회장이 산수가 약합니다. 6%가 아니라 0.6% 되겠습니다. 2011년 기준 총 가구 수가 1730만 가구입니다. 중개사 배출이 30만이니 약 58가구당 1명의 공인중개사가 있는 셈입니다. 너무 많아 이거. 맞습니다. 너무 많아. 뭐 주변에 둘러보면 한 다리 건너면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면허처럼 이제 장롱 면허들이 네. 그러죠. 주변에 이제 속속들이 포진돼 있고. 너무 뒤에 많으니까. 얘기하겠지만 네. 그렇게 노는 증을 또 빌려주고 하는 행태가 이제 네, 뭐 나타나게 되죠. 이제 공공연히 이제 네. 불법이지만. 그러니까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험 어렵게 합격해가지고 뭐 딱 먹고 살게 돼야 되는데 자격증이 이렇게 많으니 부동산도 경쟁이 심해지고 어려운 거죠. 그렇게 요즘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네,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 자, 그런데 넘어가죠. 넘어가서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자격증 따면 개업은 얼마나 하는지 난 또 그게 또 궁금해요. 근데 이 데이터를 내가 잘 몰라요. 개업은 뭐 간단하게 뭐 약간 수치상이라기보다는 경험상 또 주변에 이제 창업하는 개업하는 것들을 잠깐 보면 과거에는 보통 이제 부동산 그 자리가 나가면 새롭게 이제 새로운 부동산이 들어오고 그리고 간단한 예로 부동산 시험이 보통 10월이나 11월에 있습니다. 그럼 보통 개업을 언제 하느냐 그 사람들이 보통 한 3월, 4월에 합니다. 그래서 손바뀜이 되면서 계속 흘러 가요. 그래서 계속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와서는 돈벌이도 좀 안 된 것도 있고 또 경쟁도 워낙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개업하는 숫자의 빈도가 줄은 거죠. 어려우니까? 네, 어려우니까. 그리고 수익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제 개업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업의 데이터도 요즘 같은 경우는 딱 눈으로 봐도 예전에 부동산 자리가 부동산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걸로 해서 계속 부동산이 동네마다 조금씩 없어지는 걸 보게 되고. 뭐 경기지표를 제대로 반영하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업도 서민 쪽의 창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서민 창업이죠. 네, 솔직히 수십억, 수백억 가진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 뭐하러 차리겠어요? 자기가 맞습니다. 투자하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조금 저거한 게 뭐냐면 예전처럼 돈 뭐 4, 5천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창업하는 패턴도 조금 바뀌었어요.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증을 따서 생계를 위해서 창업을 했지만 요즘은 증을 따고 자기가 투자 목적과 같이 병행하는 창업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접 하면서. 내가 중개하다가 손님이 좋은 물건 가져오면 내가 사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물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저희가 예전에도 돈벌이를 보면 부동산은 중개만 잘하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부동산이 없던 시기니까. 뭐 중개를 열심히 하고 빨빨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또
동네 분들이 또 많이 차린 이유가 동네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물건이 좋으면 그 부동산에서. 그래서 뭐 나중에도 이제 뭐 언급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단골을 만들어 놓는 게 아주 좋은 방법. 왜냐하면 좋은 물건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죠. 부동산도 인맥 장사가 중요하죠. 그렇죠. 잘 뚫어놔야. 맞습니다. 솔직히 부동산 사장님들도 골프도 치고 해야 돼요. 다 영업 활로를 뚫어놔야. 그래야 이제 아름아름 또 들어오고 그게 또 연출이 되고 돈이 되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험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시험 어렵습니다. 중개사 시험. 이게 왜 어렵습니까? 솔직히. 아니 뭐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변별력을 높인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는데 아니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사람들은 더 열심히 공부할 뿐이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만큼의 기회비용만 늘어나는 거예요. 다 학원 가게 되고 더 비싼 데 가게 되고 돈 들어가고 그렇게 뽑아낸다고 해서 중개사 업무가 어려운 시험 통과했으니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 높아진 만큼의 효과를 거두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참 문제란 말이죠, 정말.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면 6과목입니다. 총 6과목이고 1차에 2과목, 2차 4과목. 6과목인데 시험을 딱 보고 붙으면 책 딱 2권 남겨놓고 다 버린답니다. 뭐만 남겨요? 하나는 민법. 민법. 하나는 공법.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부동산 뭐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 고민될 거예요. 뭐 사실 딱 제가 생각해도 뭐 답이 없잖아요. 좋은 현명한 방법이. 그죠. 사람을 적당히 뽑아서 부동산 중개업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자격증 시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어떻게 직업 창출? 네. 정부에서 이런 차원에서 원초적인 뭐 목적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뭐 적당히 뽑아야지. 이게 악순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정말.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는 패턴도 여러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학원 저도 예전에 이제 학원 다니면서 뭐 공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무대포로 무턱대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년, 3년, 뭐 4년까지 평생 회원권 끊고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사회적인 비용이 낭비예요. 맞습니다. 완전 낭비죠. 진짜. 얼마나 아까워요, 그 세월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평생 회원권 끊고 매 기수 바뀌면 새로운 사람 들어오잖아요. 친구 사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친구 사귀고. 그것도 괜찮겠네. 또 밥도 먹고, 동기 모임들 계속 참석하면서. 또 좋은 또 인연, 또 이성 인연들도 또 만들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는 요령. 공부하는 요령.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시험 좀 이렇게 잘 붙을 생각 덜 하고,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공부를 위한 베스트가 뭐냐? 경험을 위한. 실질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기본이고요. 많이 보는 거고. 뻔한 답변 감사합니다. 뻔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전략이 조금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각 기대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각 과목별로. 예를 들어서 뭐 1차 2과목, 2차 4과목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차피 1, 2차 시험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봅니다. 1, 2차를 다 보고 근데 이제 1, 2차를 다 보지만 1차 2과목에서 평균 60이 안 나오면 과락이죠. 40점 이상 맞고 평균 60이 돼야만 1차 합격이 되면서 2차도 채점을 합니다. 근데 2차는 잘 봤어요. 1차에서 평균 60이 안 나왔으면 꽝입니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능력을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각 과목별로 시간 할당이나 또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은 민법이 좀 약합니다. 법이 좀 약해요. 그리고 또 처음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도 되게 어려워요.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죠.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민법을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고 깊게. 어차피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100점 맞는다고 상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딱 정해서 어느 정도는 붙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서 많지도 않고 너무 줄지도 않은 명언이네요. 그러니까 100점을 향해 달리지 말고 60점을 향해 달리되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간을. 그게 제 아는 분 그때 같이 공부했었던 분들 중에 하나도 진짜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근데 공부하는 어떤 방법이나
자기만의 스타일을 못 찾아서 떨어지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열심히만 하다. 네,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요. 네. 그냥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근데 시험에선 떨어지시죠. 제가 좀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좀 잘해가지고 아는데 맞습니다. 공부도 쇠복입니다. 그러니까 쇠복도 잘 찍어서 어디가 나오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좀 해야. 테크닉이지 테크닉. 그러니까 제가 그런 쇠복이 좋았어요. 벼락치기를 해도 딱 본 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공부 잘한다, 뭐 똑똑하다 막 이래요. 사실 좀 멍청하거든요. 근데 그게 쇠복이에요. 공부를 잘했으면 뭐예요? 통장에 많이 났었잖아요. 아이씨 짱. 또 눈물 나. 약한 부분을 더 건드리시네요. 눈물 나. 내가 봤을 돈 때 줘. 공부 잘한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다. 맞아요. 우리 첩첩박사 이거 너무 많아. 그래도 벌 확률은 높아요. 아니 공부하는 방법은 그런데 네. 이게 좀 더 뭐 조금 뭐야 뭔가 좀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그럴까요? 뻔한 방법 말고요. 뭔가 기대 많이 한다 그러죠. 그러면 제가 이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학원 가는 방법, 네. 뭐 온라인 사이트도 있고, 네. 뭐 혼자서 책 보는 방법도 있고. 네. 그 중에 뭐 똥파리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가? 지금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학원하네요. 학원을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노량진? 네, 노량진이든 아니면 주변의 학원이든 학원을 가면 일단은 스타일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이 보통 2달 다닙니다. 2달에 6과목을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시작을 하실 거면 빨리 하시고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시험이 딱 끝나면 보통 12월 달에 첫 개강을 학원에서 많이 합니다. 그때 가서 수강을 하시고 대신에 어떤 분들은 자기 머리를 믿고 그냥 뭐 한 바퀴만 돌고 그냥 그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최소한 제가 권장하는 거는 한 2바퀴 정도는 최소한 돌아야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단어도 그리고 또 어떤 용어 자체도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2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껏 따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돼요. 근데 한 바퀴 어줍잖게 돌고 그렇게 하실 거라면 가급적이면 2바퀴 이상.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독학은 정말 어렵다. 독학은 진짜 힘들어요. 뭐 정리하면 그렇네요. 가능하면 학원에서 한 2바퀴 돌아라. 네. 그 다음에는 자기 방법대로 추가 네.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아르장님하고 저하고도 한 얘기가 있는데 예전부터.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네. 전문가를 통하는 게 맞지. 그거를 어설프게 자기 혼자 파서 몇 푼 아낀다고 뭐 인생이 있어서 뭐 나 혼자 해야지 하다가 그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다 빼면 오히려 더 아까지가 나요. 그런 사람들 맞습니다. 많아요. 자기가 스스로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네. 있습니다. 있죠. 많아. 의외로 네. 많아요. 의외로. 저도 제 속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알아요. 이런 나쁜 놈. 심해. 나 있어. 다 해야 돼. 무조건 덤벼. 일단 내가 다 체크해. 그러다 망해먹는 거 많이 봤어 내가. 뭐 어쨌든 저도 제 스스로 느끼지만 너무 그런 게 심하면 좀 피곤하죠. 맞습니다. 효율도 떨어지고. 어쨌든 중개는 중개사에게. 뭐 그런 거 말고 좀 더 현실적이고 뭐 이런 방법 써요. 예를 들면 어디 가면 정답지를 훔칠 수 있다. 뭐 이런. 아유, 그거는 좀 힘들고요. 그 양반에 백줄 있으면 뺀다. 되게 힘들 거예요. 제가 시험지가. 엊그저께 그 장관한테 전화했더니 힘들다고 전화 왔더라고. 힘듭니다. 뺄 수 있었으면 뭐 뭐예요, 저희가 그런 뺐죠. 터무니없는 농담을. 개소리예요. 자, 뭐 어쨌든 별 특별한 방법은 역시 없는 걸로 역시 없는 거예요. 확인됐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역시 정도는 없어.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리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시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중개사 시험에도 별 사기 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컨닝이죠, 컨닝. 컨닝 어때요? 컨닝은 힘듭니다. 그냥 어렵지 않나요? 들어가면 나는 저 시험을 안 봐도 난 불이긴을 모르죠. 컨닝하기 어려운 분위기예요. 시험 감독관이 2명, 네. 인가 3명인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한 2-3명 들어옵니다. 2-3명 들어오는데 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접수 번호대로 앉는 게 아니라. 네, 접수 번호대로는 앉는데 문제지가 앞하고 뒤하고 A, B. B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줄마다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AB형이지만 전 O형이거든요. 저는 A형. 아, O형이세요? 네. 전 또 동네형. 동네 바보형. 무슨 쌍팔년도 할 때는 가끔 재밌어요. 가끔 묻는 애들 있어요. 가끔 재밌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어요. 좋아요. 뭐 우여곡절 끝에 자격증을 땄다고 치죠. 시작을 했어 이제. 네, 시작했어. 이제 자격증 땄어. 나 이제 곧 대박 날 것 같아. 뭐 해야 돼 이제? 이제 뭐 해야 돼? 고민할 거 아니에요. 네. 진출 분야 되게 많잖아요. 네. 제가 얼핏 생각해도 이 부동산 분야면 되게 많아요. 일단 건설회사 같은 건 예외야.
이거는 뭐 그렇죠. 취직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부동산 자격증, 부동산 중개업에 관심을 갖는 진출 분야는 일단 되게 많다. 일단 제가 상식적으로 민간인 수준에서 아는 건 중개사무소, 그렇죠.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관리회사, 부동산 컨설팅 회사, 그리고 또 사회 항상 이슈가 자주 되는 기획부동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기획부동산 사실 뭐 필요는 없지만, 네. 좀 나아가면 이제 뭐 자산 관리하는 쪽에서도 필요할 수 있죠. 지금 뭐 저희가 말씀드린 대체 이런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아까 그 척척박사님이 말씀하신 자산관리 쪽. 지금은 자산관리요? 어떻게 보면 자산관리하는 쪽에서 부동산까지 손을 대고 있고요. 부동산 자산관리회사? 아니죠. 그냥 보통 자산관리. 그냥 보통 자산관리 회사에서 일단 예금, 보험 모든 것들을 다 취급하면서 그 안에 건물도 잡고 많이 관리하고 그런 회사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은행 퀴비 쪽에서도 부동산 쪽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뭐 되긴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은 보통 대학교에서 부동산학과 졸업한 친구들이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쪽까지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는 인맥을 쌓아가고 어느 정도 차곡차곡 쌓이면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자기 개발도 하고 또 그래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솔직히 자격증만 가지고는 솔직히 중개업 개설 등록 외에는 중개업소를 차리고 중개업소에서 돈을 벌고 이런 거 외에는 딱히 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 스스로 넓혀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와 연관돼서 넓힐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야를 대표적으로 좀 몇 개 짚어주세요. 뭐 대표적인 거라면은 예를 들어서 중개사 시행, 부동산 말고 부동산 말고 첫 번째 시행, 건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행. 뭐 좀 좋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빌라를 지어서 팔아서 그렇죠. 쉽게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좀 더 크게 나가면 건물을 지어서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분양까지 다 쭉 아우르는 그런 어떤 시행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쪽이면 뭐 가장 사람들이 이제 최고로 요 정도는 부동산에서 거의 다 해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가장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를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면 아주 쉽게 하면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고 쪼개서 각자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 시행, 건축, 분양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런 걸 다 알아서 척척박사예요. 마지막은 세금 포탈? 그걸 안 세금 포탈을 받으셔야 되는데 세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법은 세금 포탈이라기보다는 좋은 용어로 절세를. 고급 단어. 그렇게 품격 있는 용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뭐 삥땅, 꼬리. 절세가 요즘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런 것들을 이제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제 직접 어떤 그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그거에 맞춰서 요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단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그거 말고는 실질적으로는 그 각각의 분야들 뭐 토지면 토지, 아파트면 아파트 요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는 세분화해서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 파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수익을 저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딱 준비할 때 내가 이 자격증을 땄을 때 내가 중개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전월세 중개하는 중개업을 해야 되겠다. 내지는 나는 말씀하신 대로 땅 사서 집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이런 쪽으로 내가 좀 파고들어야 되겠다. 또는 나는 저기 강원도 평창 가가지고 동계올림픽도 하니까 땅을 뭐 이렇게 중개를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방향 설정을 미리 하면 좋지 않을까요? 시험 준비할 때. 그러면은 훨씬 더 좋겠죠. 네. 근데 잘 모르니까 일단 해보기 전까지 잘 모르니까 막연히 일단 중개 자격증 따야겠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분들 계세요. 현업에 있다가 증이 없으시면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저기 평창이나 여주나 뭐 이런데 강화나 이런데 보면 땅 전문화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거의 90% 이상 증은 없으세요. 근데도 일은 잘하시죠. 컨테이너 박스. 일은 엄청 잘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거의 동네 똠방이에요. 똠방이가 뭔 뜻이죠? 동네 똠방은 그 동네 살면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아서 그 동네 물건들을 다
빠꼬미. 빠꼬미. 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토백이? 네. 역시 좀 이상한 단어는 제가 다 얘기하네요. 그래서 지금 똥방이든 토백이든 그 동네에 어떤 유지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건데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하시다 보면 증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세요. 왜? 내가 차리고 싶은데 증은 없어서 차릴 수는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남의 증을 빌려다가 뭔가 양심적으로 꿀찌는 게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세는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은 사실 굉장히 잘하지만 노련하지만 증이 없어서 차리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딸이나 아들한테 공부시키는 거죠.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얘야, 자격증을 하나 따다오. 돈은 내가 낼 테니. 돈은 내가 내줄게. 그리고 내가 벌 테니. 네. 한 달에 20만 원씩 주겠노라. 너는 자리만 갖고 있어라. 주변에 저희 목동 주변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대르리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머님이 목동에서 랭킹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매출이 장인정신 드는 분이 계신데 아들이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다니면 뻔하잖아요. 월급이. 랭킹 안에 드는 분이 볼 때는 쌈짓돈이죠. 그러니까 뭘 이거 해. 아들아 때려쳐라. 때려치고 증을 따라. 당장은 안 따도 된다. 내가 있으니까. 그냥 와서 일을 해라. 배워라. 그래서 지금 하는 데들이 몇 군데 있어. 참 그런 어머님이나 부모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이 막 솟아올라요. 왜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뭔 소리예요? 빚을 받고 뭔 소리예요? 빚을 지고 맞아 그런 경우. 그런 건 어때요? 부동산 관련된 게 아까 지금 얘기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기획부동산도 있고 궁금해요. 기획부동산 법인도 있고 컨설팅, 경매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간단하게 좀 그런 것들도 소개 좀 해주세요. 보통 아니 기획부동산 어때요? 기획부동산은 기준 있나요? 없습니다. 대신에 요새 많이 법니다. 돈은 법니다. 대신에 빨리 치고 나와야죠. 빨리 치고 빨리 나오고 빨리 도망가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사기 아닙니까? 사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좋은 기획부동산도 있고, 근데 좋다고 하는 시스템을 들어봐도 악질도 있고. 근데 좋다고 하는 시스템을 들어봐도, 그러니까 그 땅의 양질이 땅이 아니에요. 보면 그나마 좀 멀쩡해 보이는 거지. 근데 제가 아는 지인도 그쪽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땅을 예를 들면 10만 원에 야산을 사가지고 개발을 잘해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팔면 그 사는 사람들한테도 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된 땅 사려면 어디 가든지 40, 50만 원 줘야 되고 또 잘 개발돼 있고 워낙 전망도 좋고 위치도 좋고 이래서 괜찮은 이런 기획부동산도 있지만 이제 대체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송전탑이 있고 이상한 땅 사가지고 가격만 부풀려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대체로 기획부동산이 그런 것들이 많다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잖아요. 또 신문에서도 안 좋은 쪽은 다 기획부동산이라는 용어를 또 쓰니까 사람들 인식 자체가 안 좋은 거죠. 저도 기획부동산 쪽에 지인이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보이스피싱도 판검사들도 당하잖아요. 맞습니다. 보면 근데 기획도 그래요. 비슷해요. 기획도 방식이 일단 사모님, 사장님 좋은 땅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100에 하나는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확률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저런 걸 당해. 하지만 원래 옛날에 또 제 지인 중에 제가 또 지리 학급이라 사기꾼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사기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이번 부동산 편은 내용이 아주 깁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부에 걸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잡수다의 잡거리입니다.